기억 속 형제는 늘 바로 옆에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 이불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고, 밤에 잠들 때까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며 하루를 마감했다. 어머니가 부르는 식사 시간에는 나란히 앉아 똑같은 반찬을 나누어 먹었고, 심심할 때면 서로가 최고의 놀이 상대였다.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기도 했지만 그 싸움조차 우리만의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 시절 형제는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삶 자체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고 비밀을 나누는 유일한 상대였다. 부모님께 말하지 못할 고민도 형제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었고, 무서운 밤에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함을 느꼈다. 화가 나서 집을 나간다고 해도 결국 돌아갈 곳에는 늘 형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꾼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각자의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형제와의 시간이 여전히 소중했지만 점점 또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물리적 거리가 생겨나고 취업을 하며 각자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어느새 형제는 명절에나 만나는 사이가 된다. 이런 변화를 바라보며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예전에는 그렇게 가까웠는데 라며 아쉬워하거나 요즘 동생이 너무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된다며 서글퍼한다. 하지만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를 뻗어나가듯 사람도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간다. 어린 시절 한 화분에 심어진 두 개의 새싹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뿌리를 내리며 독립된 나무로 자라나는 것과 같다. 성인이 된 형제에게는 이제 각자의 책임이 있다. 직장에서의 역할, 배우자에 대한 의무, 자녀를 키우는 부담까지.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형제와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이것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삶의 구조적 변화일 뿐이다. 형제를 하나로 묶어주던 가장 강력한 끈은 바로 부모였다. 명절이 되면 집에 와야지라는 어머니의 한마디에 전국 각지에서 형제들이 모여들었다. 설날 차례를 지내고 추석에 성묘를 가며 어머니 생신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미역국을 나누어 먹는 그 순간들이 형제애를 지켜주는 소중한 의식이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만날 이유가 명확했다. 큰일이 있으면 아버지께 상의해야지 하며 자연스럽게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기쁜 일이 있으면 어머니께 보고해야지 하며 함께 안부를 전했다. 부모님 댁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있었기에 각자 다른 곳에 살아도 우리 집이라는 구심점이 존재했다. 그 집에서 어릴 적 추억을 나누고 근황을 전하며 때로는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부모님은 형제들에게 공통의 관심사를 제공해 주었다. 아버지 건강이 어떠시냐, 어머니?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냐는 대화 속에서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소통했다. 부모님의 병원 동행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효도 여행을 계획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심지어 부모님을 두고 벌이는 사소한 의견 차이조차도 형제들을 연결시켜주는 끈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더 이상 모일 명분이 없어진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1년에 한두 번 만나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만남이 되어버리기 쉽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어색한 침묵이 자리를 차지한다.
언제 한번 만나자는 말은 하지만 구체적인 약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무엇보다 각자의 삶에 집중하게 된다. 부모님께 안부를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사라지자 형제와의 연락 빈도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자녀의 입학식, 승진, 이사 같은 개인적인 경사도 굳이 형제에게 알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각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이 더 이상 공유되지 않으면서 점점 서로의 삶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늘어간다. 부모라는 매개체 없이는 형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어릴 때는 혈연이라는 끝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의도적인 노력 없이는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 결국 많은 형제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후 점점 멀어져 가며 이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어릴 때는 형이 공부를 잘해도 동생이 운동을 잘해도 그저 우리 집 자랑이었다.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것이 자연스러웠고 누가 더 낫다는 비교보다는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각자의 길을 응원해 주었다. 부모님도 너희는 서로 다르니까 비교하지 마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모든 것이 숫자로 평가받는다. 연봉, 직급, 집가, 자녀의 성적까지 비교할 수 있는 기준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명절에 만나면 요즘 회사는 어때? 아이들 학원은 어디 보내? 같은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대답 속에서 미묘한 우열이 드러난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현재 상황을 가늠하게 되고 마음 한편에는 비교 의식이 자리 잡는다. 더 큰 문제는 형제라는 이유로 생기는 특별한 기대들이다. 형제끼리 뭘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로 포장된 부담들이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쪽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부모님 병원비, 제사 비용, 가족 모임 비용까지 형이니까, 큰 집이니까 하는 이유로 부담이 집중된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쪽은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한다. 자존심이 상하고 미안함이 쌓여간다. 형제한테 이런 걸 부탁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급할 때는 연락하게 되고 그 후에는 어색함이 남는다. 도움을 준 쪽도 처음에는 기꺼이 도왔지만 반복되면 부담스러워진다. 또 돈 이야기구나 싶어지면서 전화벨 소리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자녀 교육 문제도 형제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 한 집은 사교육에 올인하고 다른 집은 공교육만 고집한다면 명절 때마다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진다. 너무 아이를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라는 말과 요즘 세상에 그렇게 안일하게 키워도 되나? 라는 반박이 오간다. 각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형제라는 이유로 자꾸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진다. 이런 갈등들이 쌓이면서 점점 만나기가 어색해진다. 무슨 말을 해도 비교나 간섭으로 받아들여질까봐 조심스럽고 솔직한 대화보다는 거칠의 인사만 주고받게 된다. 잘 지내지? 라는 안부조차 네가 어떻게 사는지 확인하려는 거야? 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연락 자체를 꺼리게 된다. 결국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는 충돌이 잦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오히려 평온한 관계가 유지된다. 진정한 형제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형제는 반드시 자주 만나야 하고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강박적인 친밀감은 오히려 관계를 질식시킨다. 성숙한 형제에는 거리두기의 지혜에서 시작된다. 어린 시절처럼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 각자의 삶에 집중하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인 형제 관계의 핵심이다. 매주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생일을 깜빡해도, 명절에 만나지 못해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대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어김없이 곁에 있어 준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떠올려 보자. 큰 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망해 절망에 빠졌을 때, 자녀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순간에 내가 도울 게 있나? 라고 먼저 연락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보다 든든한 존재가 또 있을까? 평소에는 연락이 뜸했어도 정작 필요할 때 나타나는 형제야말로 진짜 가족이다. 성숙한 형제는 서로의 선택을 존중한다. 동생이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린다고 해도 미쳤냐고 말리지 않는다. 대신 네가 결정한 거라면 응원할게라고 말한다. 형이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한다고 해도 간섭하지 않는다. 각자의 인생이고 각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것을 안다. 충고와 간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경제적 독립을 전제로 한다. 형제끼리 뭘 그래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정식으로 부탁하고 반드시 갚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돈을 빌려주는 쪽도 형제니까 당연하지가 아니라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는 마음으로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받는다. 돈 문제만큼 관계를 망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비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형제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한다. 반대로 자신의 성공을 형제 앞에서 자랑하지도 않는다.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열을 가리려 하지 않는다. 내 형은 의사고 내 동생은 선생님이야 라고 소개할 때 자랑스러워하되 누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관계에서 피어나는 형제에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도와주고 싶어서 돕는다.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그것이 성숙한 형제 관계의 아름다움이다. 형제가 멀어진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 이는 실패도 배신도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성장의 증거다. 강물이 산에서 시작해 바다로 흘러가듯 인간관계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어릴 때는 같은 샘에서 물을 마시던 형제가 각각 다른 강이 되어 흘러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만 못하다며 아쉬워한다. 옛날처럼 친밀하지 못한 현재를 부족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관계에도 계절이 있다. 어린 시절에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성숙한 가을이 온 것뿐이다. 가을의 고요함을 여름의 열기와 비교하며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 각각의 계절은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나무를 보자. 한 뿌리에서 자란 두 그루의 나무가 나란히 서 있다고 가정해 보자. 어릴 때는 가지가 서로 얽혀 하나인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자란다. 한 나무는 동쪽으로, 다른 나무는 서쪽으로 가지를 뻗는다. 햇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방해하지 않고 공존하는 지혜다. 형제도 마찬가지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각자의 개성과 재능, 꿈이 다르다. 어른이 되어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한 사람은 예술의 길을, 다른 사람은 사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한 사람은 해외로 나가고, 다른 사람은 고향에 남을 수 있다. 이런 선택들이 형제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를 더 온전한 개인으로 만들어준다. 거리감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함이다. 형제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좋은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가 남처럼 느껴진다며 허탈해한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더 이상 어린 시절의 그 형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각자의 인생을 사는 성인이다. 남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상대를 한 명의 온전한 개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연결의 끈을 완전히 끊지 않는 것이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안부를 묻고 중요한 순간에는 축하와 위로를 전한다. 물리적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질 필요는 없다. 이것이 나이 들어 깨닫게 되는 형제관계의 지혜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관계다. 형제와의 관계는 억지로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손바닥에 모래를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너무 꽉 쥐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완전히 손을 펼치면 바람에 날려간다.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짝 움켜쥘 때만 모래는 손 안에 머물러 있다. 중요한 것은 거리를 인정하면서도 마음의 끈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런 미묘한 균형은 작은 행동에서 완성된다.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생일에 생일 축하해, 건강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길게 쓸 필요도, 거창한 선물을 할 필요도 없다. 그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만이면 된다. 명절에 잘 보내고 있지? 라는 안부 한마디가 때로는 긴 대화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더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의 근황을 엿볼 수 있다. 형제의 여행 사진에 조용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자녀의 졸업 사진에 축하한다는 댓글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소소한 반응들이 쌓여서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준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한쪽만 계속 먼저 연락하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 때로는 내가 먼저 연락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먼저 안부를 묻는 자연스러운 주고받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균형이 깨지면 부담감이 생기고 결국 연락을 끊게 된다. 거리감을 유지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사생활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싸움을 했다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굳이 형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대신 정말 중요한 순간, 큰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진짜 위기를 맞았을 때는 사실 요즘 이런 일이 있어서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 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소한 관심이 쌓일 때 형제는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다. 매일 전화할 필요도 자주 만날 필요도 없다. 그저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정말 잘 됐다라고 축하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한다. 부모와의 이별, 친구와의 이별, 때로는 건강과의 이별까지. 학창 시절 단짝 친구는 이사를 가고 직장 동료들은 이직을 한다. 배우자마저도 때로는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다. 그 가운데 형제는 세월이 흘러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마지막 연결선이다. 그 끈을 억지로 당기지도 놓아버리지도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 후반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인간관계의 지혜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은 고독과의 사투였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그는 형제들의 소식을 기다렸고 때로는 실망했으며 그들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원망하지 않았다. 각자의 선택이 달라도 그것이 삶의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산이 둘째 형 약전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형께서는 형의 길을, 저는 저의 길을 걸어갑니다. 길은 다르지만 마음만은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 간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갈라선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혈육의 정만은 버리지 않았다. 유배 중에 그가 쓴 목민심서를 보면 가족은 각기 다른 꽃이 핀 한 그루 나무라는 표현이 나온다. 같은 뿌리에서 자랐지만 꽃의 모양과 색깔은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깨달은 가족관이다. 획일적인 화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숙한 가족이었다. 그의 말년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피는 같으나 마음은 달라, 길은 달라진다. 그러나 서로의 길을 존중하면 그 다름이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는 형제 관계를 바라보는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다. 차이를 문제로 보지 않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다. 다산은 또한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라고 했다. 물리적 거리나 견해, 차이가 혈육의 정을 끊을 수는 없다는 믿음이었다. 실제로 그는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형제들과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편지를 통해 꾸준히 안부를 주고받았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산의 지혜는 여전히 유효하다. 형제는 결국 또 하나의 인생이다. 내 삶과 똑같을 수 없고 내 기대에 맞춰주지 않는다. 그러나 다산이 말하듯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해진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형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네가 가는 길을 축복한다. 나 또한 내 길을 걸어가리라. 우리는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남긴 지혜, 그리고 우리가 노후에 배워야 할 인간관계의 해답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이 현명한 형제 간의 관계를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철학은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는 소중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